참고사항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 설정에 들어가셔서 재생 속도를 2배속 혹은 1.5배속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잘 들리면서도 더욱 빠른 시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해커스 채널은 올바른 사이버 문화와 해킹이라는 기술을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이트 해킹을 지향합니다. 불법적인 블랙 해킹에 관한 유익한 정보는 다루지 않음을 알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채널의 김주환입니다. 네, 오늘은 이 범죄 잡는 수사기법 디지털 포렌식과 자동차 해킹, 그리고 여러 다양한 기계 해킹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하드웨어 해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오늘 영상이 이 시리즈물의 마지막 회차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일반인들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머리 아파지는 내용들은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데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가봅시다. 네, 이어서 5번째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해킹 기술은 바로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줄여서 포렌식이라고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저도 영상에서 줄여서 포렌식이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 단어상에서 이 사전상에서의 포렌식의 정의는 법의학적인 어떤 범죄 수사 기법의 등의 어떤 의미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컴퓨터의 경우에는 디지털자가 앞에 붙는 거고요. 근데 이 포렌식은 이 어떤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과학적인 의학적인 수단이나 기술 또는 어떤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디지털 포렌식이 뭔지 살짝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혹시 포맷이 뭔지 아시나요? 컴퓨터에 있는 내용물들을 시스템 파일만 남겨두고 모두 제거하는 걸 바로 포맷이라고 하죠. 이 포맷이 10번 이상, 아니 이게 핸드폰으로 치면 공장 초기화가 수차례 이상 진행된 시스템에서 그 전에 원래 파일을 복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포렌식입니다. 말만 들어도 굉장히 멋진 기술이죠. 네, 그래서 이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나 휴대폰 또는 이 웹서버나 웹사이트 같은 이런 시스템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들을 분석해서 어떤 범죄의 단서를 찾아내는 이런 기법을 얘기해요. 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약에 강력범죄, 살인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 경찰이 와서 고인분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검도 하고 신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면밀히 진단해서 어떤 사인을 찾아내죠. 이렇게 포렌식은 이 컴퓨터에 의심되는 부분을 면밀히 진단하고 분석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아주 멋있는 기술입니다. 나는 분명 다 삭제하고 포맷까지 맞췄는데 웬걸 포렌식이 그걸 다 밝혀내버리네. 그러니까 컴퓨터는 그만큼 똑똑한 애고요. 설계가 다 이미 맞춰져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적용된 아주 유명한 사례로는 2016년에 우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때 이제 태블릿 PC라고 해서 최순실 씨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들이 그 안에 있는 걸로 추정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몽땅 공장 초기화를 해버려서 안에 이제 더 이상 유의미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이때 바로 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증거들을 모두 잡아낸 적이 있었죠. 또 다른 케이스로는 얼마 전에 터졌었던 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기억나시나요? 이때도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교사인 요분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다 압수를 해서 분석을 한 결과 삭제된 데이터들에서 시험지와 정답을 확인하고 미리 이 자매의 자녀들에게 이거를 전해준 사실이 드러났죠. 또 이번에 터진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정준영이 가지고 있는 황금폰, 이것도 디지털 포렌식이 복구를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포렌식은 진입장벽이 아무래도 꽤 있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다양한 컴퓨터적인 지식들이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이 포렌식 역시 찾아보시면 인강이나 교재가 있고 또 자격증까지 있기 때문에 배움을 희망하신다면 충분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진입장벽이 조금 있는 난이도가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선행적인 학습은 필요하다는 거, 이건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기계 해킹 및 자동차 해킹, 되게 흥미롭죠.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하드웨어 해킹입니다. 아마 현재 기준으로 이 하드웨어 해킹은 이 하드웨어 해킹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는 배우는데 사실 조금 힘든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난이도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렇게 혼자 높은 편이 아닙니다. 이 하드웨어 해킹도 많이 잘 구글링 해 보시면은 충분히 나올 만큼의 자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상에서 동작하는 어떤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 혹은 운영체제를 말하고, 하드웨어는 이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 어떤 물리적인 장치들, 기계 장치들을 의미를 합니다.
참 쉽죠?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갖고 노는 모든 프로그램들, 뭐 인터넷, 뭐 메모장, 그림판, 이런 게 다 모두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CPU, 하드디스크, 그래픽카드, 마우스, 모니터, 프린터, 이 모든 입출력, 제어장치, 기억장치, 이런 것들을 다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아봤었던 이 해킹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뭐 해킹하고 뭐 뒤집어 까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그만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드웨어 해킹은 어떤 기계공학적인 부분이랑 조금 더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에 직접적으로 뭔가 변화를 주는 일이었다면 하드웨어 해킹은 기계가 원래 설계되지 않은 부분들을 어떤 장비나 파츠, 기계 부분들에 어떤 교묘하게 수정을 가해서 그 이상의 것들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드웨어 해킹은 주로 물리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해킹이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보다는 기계를 조금 더 잘 다루시면 배우는 데 유리할 수 있어요. 또한 이 하드웨어 해킹을 잘 하려면 전기공학적인 지식도 필요할 만큼 포용하고 있는 분야가 꽤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하드웨어 해킹이라는 게 물리적인 부분에서만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 MCU 안에 있는 코드를 바꾸거나 어떤 자기가 직접 짜서 넣는 행위로도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MCU, AVR, 더 나아가서는 PLC 같은 하드웨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줄 아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말 그대로 기계를 해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해킹이라고도 불릴 수 있고 기계 해킹이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떠오르는 어떤 전자기기들을 그냥 뜯어보고 해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하드웨어 해킹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라즈베리 파이나 아두이노 같은 걸 먼저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라즈베리 파이랑 아두이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만한 카드 정도 크기 되는 어떤 소형 컴퓨터 혹은 이 리모컨에 내가 원하는 소스 코드를 짜서 집어넣으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코드를 안에다 넣느냐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완전 흥미롭죠? 네, 오늘은 이 디지털 포렌식과 하드웨어 해킹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시리즈물을 마쳤는데요. 사실 이 해킹 안에는 무수히 많은 세부적인 분야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었던 소개해드린 이런 해킹들이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 분야 안에서 큰 틀로 묶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것 뿐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분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